서기 595년 봄, 부여성 남쪽 변두리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서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복사꽃이 만개한 이른 봄날, 무사 가문 계씨의 후손이 태어난 것이었다. 아버지 계지는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 아이의 이름은 계백지에보이다. 계단 계지의 마청백보. 이 아이가 백제의 기둥이 되어 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기를 바란다. 계지는 백제 하급 장교였지만 그의 검술은 부대 내에서 가장 뛰어났다. 고구려와의 변방 전투에서 여러 번 공을 세웠고 동료들과 부하들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었다. 그의 아내 월화는 온화하면서도 강인한 성품의 여인으로 남편이 전장에 나간 사이에도 흐트러짐 없이 가정을 꾸려나갔다. 계백이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그에게 첫 번째 나무칼을 주었다. 배가 무사는 검을 들기 전에 마음을 닦아야 한다. 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도구여야 한다. 아버지, 검으로 어떻게 사람을 구해요? 악한 자를 물리쳐 선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 백제 백성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사의 사명이란다. 어린 계백은 아직 그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느꼈다. 그날부터 계백의 하루는 새벽 검술 연습으로 시작되었다. 해가 뜨기 전 서리빨이 내린 마당에서 계백은 나무칼을 휘둘렀다. 처음에는 칼이 제대로 휘둘러지지도 않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동작은 안정되어 갔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저 아이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월화도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계백의 눈에는 또래 아이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지함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계백이 10살이 되던 해 큰 사건이 일어났다. 고구려의 기습 부대가 마을 근처까지 침입한 것이었다. 계지는 급히 무장하고 출동했지만 적의 수가 예상보다 많았다. 아버지가 위험해. 마을 뒤편 언덕에서 전투를 지켜보던 계백이 소리쳤다. 아버지의 부대는 고립되어 있었고 고구려군들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그 순간 계백은 망설임 없이 뛰어나갔다. 계백아, 돌아와. 어머니의 외침이 뒤에서 들렸지만 계백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무기고에서 진짜 검을 들고 전장으로 달려갔다. 10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검이었지만 그는 양손으로 꽉 붙잡고 놓지 않았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건드려. 계백의 외침에 고구려 병사 하나가 돌아보았다. 아이의 모습에 방심한 그 병사는 계백의 검에 다리를 베이고 말았다. 물론 치명상은 아니었지만 그 틈에 계진이 반격할 수 있었다. 전투가 끝난 후 계진은 아들을 끌어안았다. 무모한 짓이었다. 하지만 고맙다, 아들아.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잃을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백제를 지키고 싶어요. 그날 밤 계지는 아내에게 말했다. 이 아이는 범상한 아이가 아니다. 진정한 무사의 자질을 타고났어. 계백이 15이 되던 해 드디어 정식으로 군에 입대할 때가 되었다. 그는 이미 마을에서 가장 뛰어난 무예 실력자로 인정받고 있었다. 동년배들은 물론이고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청년들도 계백의 검술을 당해낼 수 없었다. 아버지, 저는 변방 부대에 지원하고 싶습니다. 변방이라고? 그곳은 위험하다. 언제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야.
그래서 더 가고 싶습니다. 진정한 무사가 되려면 실전 경험을 쌓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지는 아들의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그 자신도 젊은 시절 그랬던 것처럼 계백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북방 변경의 우산성. 계백이 배치받은 곳은 고구려와 백제의 최전선이었다. 이곳에서는 크고 작은 전투가 끊이지 않았다. 계백은 말단 병사로 시작했지만 그의 실력은 곧 주목받기 시작했다. 첫 번째 실전은 그가 입대한 지 불과 한 달 후에 벌어졌다. 고구려의 정찰대가 백제 진영 근처에 나타난 것이었다. 신병들은 뒤에 있어라. 이건 베테랑들의 일이다. 백부장의 명령이었지만 계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전투가 시작되자 그는 선배들을 따라 나섰다. 야, 신병, 뭐 하는 거야? 하지만 계백은 이미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첫 번째 적을 베어 넘기고 두 번째 적의 창을 피해 옆구리를 찔렀다. 마치 오랫동안 실전을 경험한 베테랑처럼 움직였다. 저 신병 범상치 않군. 천부장이 중얼거렸다. 계백의 움직임에는 천부적인 무의 감각과 함께 냉철한 판단력이 함께 있었다. 그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움직였다. 그날의 승리 후 계백은 동료들의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자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겸손하게 선배들에게 배우려 했다. 계백, 너는 검술은 뛰어나지만 아직 전략이 부족하다. 오장 김무가 조언했다. 전투는 개인의 무예만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야. 전체적인 흐름을 읽고 동료들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 계백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낮에는 실전에서 경험을 쌓고 밤에는 병서를 읽으며 전략을 공부했다. 손자병법, 육도삼약 같은 중국의 병서는 물론이고 백제 고유의 전술서도 담독했다. 2년이 지나자 계백은 오장으로 승진했다. 17의 나이에 이룬 파격적인 승진이었다. 그의 부대는 우산성에서 가장정예 부대로 인정받았다. 계백이 이끄는 부대가 참가한 전투에서는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다. 계백 오장, 이번에는 어떻게 이길 계획입니까? 부하들이 물었다. 고구려의 대규모 공격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적의 수는 아군의 3배였다. 우리는 지형을 이용할 것이다. 계백은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적들은 이 좁은 계곡으로 진입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양쪽 언덕에 복병을 배치하고 적이 깊숙이 들어왔을 때 협공을 가할 것이다. 전투는 계백의 예상대로 진행되었다. 고구려군이 계곡으로 진입하자 백제군은 완벽한 복병술로 적을 포위했다. 3배의 병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제군이 대승을 거둔 것이었다. 이 승리로 계백은 백부장으로 승진했다. 20살의 백부장. 백제군 역사상 최연소 기록이었다. 무왕이 즉위한 서기 600년, 계백은 25의 나이로 천부장이 되었다. 이제 그는 백제 북방 방어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무왕은 계백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그를 군궐로 불러들였다. 계백, 과인이 그대의 명성을 들었다. 변방에서 고구려를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다고 하던데 과찬이십니다, 폐하. 신은 다만 백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무왕은 계백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다. 실력 있는 장수들은 대부분 자만심이 강한 법인데 계백은 달랐다.
그대를 서울로 불러들이려 한다. 중앙군의 지휘를 맡겨보고 싶다. 폐하, 신은 변방에서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아니다. 이제는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 때다.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중국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그대의 식견이 필요하다. 계백은 결국 서울로 올라왔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변방에서의 단순한 전투와는 다른 복잡한 정치와 외교의 세계였다. 좌평성충이 계백을 불러 조언했다. 계백, 여기서는 검보다 지혜가 더 중요하다. 적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아군 내부의 상황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계백은 성충의 말을 명심했다. 그는 낮에는 군사훈련을 지휘하고 밤에는 정치와 외교에 대해 공부했다. 각국의 정세, 백제 내부의 정치 구조, 경제 상황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러던 중 신라와의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다. 신라왕 진평이 백제의 서부 지역을 대대적으로 침공한 것이었다. 무왕은 계백에게 출전을 명했다. 계백, 이번 전쟁의 승패는 그대 손에 달렸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폐하. 계백이 이끄는 3만의 백제군과 진평왕이 직접 이끄는 5만의 신라군이 대야성 근처에서 대치했다.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계백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장병들이여, 저들은 숫자는 많지만 우리만큼 단결되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의 마음으로 백제를 지킨다. 계백의 연설에 백제군의 사기가 하늘을 찔렀다. 전투가 시작되자 계백은 기동력을 살린 전술을 구사했다. 정면 충돌을 피하고 신라군의 측면을 교란하는 전술이었다. 좌익은 우회하여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라. 우익은 정면을 견제하라. 계백의 명령이 정확하게 전달되었다. 그의 부대는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다. 신라군은 백제군의 예상치 못한 전술에 혼란을 빚었다. 전투는 사흘간 계속되었다. 마침내 신라군이 후퇴를 시작했다. 계백의 완벽한 승리였다. 계백의 이름을 기억하라. 신라군 사이에서 그런 말이 돌았다. 이 전투 이후 계백의 명성은 한반도 전체에 알려졌다. 그는 이제 백제뿐만 아니라 적국에서도 인정받는 명장이 되었다. 무왕은 계백의 공을 치하하여 그를 달솔로 승진시켰다. 30살의 달솔. 백제 최고 관직 중 하나였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계백에게는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었다. 결혼이었다. 상대는 백제 귀족 가문의 딸 연화였다. 그녀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현숙한 여성이었다. 계백 장군, 처음 뵙겠습니다. 연화의 첫인상은 고상하면서도 따뜻했다. 계백은 그녀의 맑은 눈동자에서 자신이 찾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전장에서의 거칠고 치열한 삶과는 정반대의 평화로움이었다. 연화 낭자, 저 같은 무골한 사람과 결혼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장군님은 우리 백제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 분과 함께하는 것이 저의 영광입니다. 둘의 결혼식은 백제 왕족과 귀족들이 모두 참석하는 성대한 행사였다. 무왕도 직접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계백, 이제 그대도 가정을 이루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한다. 나라도 중요하지만 가족도 소중하다. 폐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신혼 생활은 계백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전장에서만 알던 강인함과는 다른 인간적인 부드러움을 배우게 되었다.
연화는 남편의 거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여보, 오늘은 무슨 걱정이 있으신가요? 연화는 남편의 미세한 표정 변화도 놓치지 않았다. 계백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으면 항상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고구려와 신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그럼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이제 저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연화의 말에 계백은 미소를 지었다. 결혼 2년 만에 첫 아이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이름은 개원제연으로 하겠다. 원래 원연자를 써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라는 뜻이다. 개원이 태어나자 계백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이제 그는 단순히 백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이가 살아갈 미래를 지키는 것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계백의 모습은 전장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강인한 무장이 아니라 자상한 아버지였다. 원아, 아버지가 너를 위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겠다. 2년 후에는 딸 계희가 태어났다. 그리고 또 2년 후에는 막내 아들 계무가 태어났다. 계백의 집안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거예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아버지 주변에 모여들었다. 계백은 백제의 역사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백제는 온조대왕님이 세우신 위대한 나라란다. 한강 유역의 비옥한 땅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한반도 서남부의 넓은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아버지, 백제가 다른 나라들보다 강한가요? 큰아들 계원이 물었다. 강함이란 단순히 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백성들이 행복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라가 진정 강한 나라다. 계백은 아이들에게 무력보다는 덕치의 중요성을 가르쳤다. 하지만 동시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려주었다. 희야, 너는 여자아이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남자들 못지않게 가져야 한다. 네, 아버지. 저도 백제를 사랑해요. 딸 계희의 대답에 계백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가정에서의 이런 평화로운 시간들이 계백에게는 가장 소중했다. 전장에서의 승리보다도 더 값진 것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무왕이 승하하고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백제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기 시작했다. 의자왕은 초기에는 나름대로 개혁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향락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궁궐에서는 연일 잔치가 벌어졌고 왕은 정사보다는 기생들과의 유흥에 더 관심을 보였다. 폐하, 고구려와 신라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더욱 경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계백이 가난했지만 의자왕은 귀담아 듣지 않았다. 계백, 그대는 너무 걱정이 많다. 우리 백제가 그리 쉽게 무너질 줄 아는가? 때로는 여유도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폐하. 됐다.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함께 술이나 한잔하자. 계백은 답답함을 느꼈다. 왕이 이런 상태로는 백제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그는 다른 충신들과 함께 왕을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성충과 흥수 같은 원로 대신들도 같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계백, 왕의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군. 성충 어르신,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뿐이다. 군사는 그대가,
내정은 우리가 단단히 지켜야 한다. 계백은 성충의 말에 동의했다. 왕을 바꿀 수는 없다면 최소한 자신이 맡은 군사 부문만이라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는 전국의 병력을 재정비하고 방어 시설을 강화했다. 또한 정보 수집에도 힘을 쏟아 주변 정세를 면밀히 파악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라가 당과 동맹을 맺어 백제를 협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였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백은 급히 의자왕에게 보고했다. 당과 신라가 연합한다면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었다.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당나라가 바다를 건너와서까지 우리를 칠 이유가 있을까? 폐하, 당나라는 이미 고구려를 여러 번 침공했습니다. 그들의 야심은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와 손을 잡는 것은 어떨까? 의자왕의 말에 계백은 당황했다. 백제와 고구려는 오랫동안 적대 관계였다. 갑자기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폐하, 고구려와의 동맹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 자체의 방어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알았다. 그렇게 하자. 의자왕은 대충 넘어갔다. 계백은 왕이 아니란 태도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 집에 돌아온 계백은 연화에게 자신의 걱정을 털어놓았다. 여보,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무슨 일인가요?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해서 우리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왕께서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계세요. 연화는 남편의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정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계백은 말을 잇지 못했다. 만약 당과 신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침공한다면 백제가 견딜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이 있는 한 백제는 안전할 거예요. 연화는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 역시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었다. 660년 봄, 계백의 우려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대군이 산동반도에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동시에 신라도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하고 있었다. 폐하,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계백은 의자왕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했다. 당나라 함대가 이미 출발했다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신라 김유신이 대군을 이끌고 북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전국에 비상령을 내리고 모든 병력을 집결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의자왕은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설마 그들이 정말로 우리를 칠까?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폐하, 이미 늦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을 결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항복하는 것은 어떨까? 의자왕의 말에 전 조정이 충격에 빠졌다. 성충이 격분하여 일어섰다. 폐하, 그런 말씀을 어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땅을 그냥 내줄 수는 없습니다. 성충의 말이 옳습니다, 폐하. 계백도 동조했다. 백제는 700년의 역사를 가진 위대한 나라입니다.
끝까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할 수는 없습니다. 의자왕은 신하들의 격렬한 반대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전쟁 준비를 허락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적들은 이미 백제 영토 깊숙이 침입하고 있었다.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당군이 금강하구에 상륙했다. 동시에 김유신의 5만 신라군이 북쪽에서 남하하기 시작했다. 백제는 동서양면에서 협공을 받게 되었다. 계백, 이제 그대가 나서야 할 때다. 의자왕이 마침내 계백을 불렀다.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백제 최고의 명장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폐하, 신에게 전권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병력을 주십시오. 얼마나 필요한가? 최소 5만은 있어야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자왕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5만은 무리다. 지금 동원 가능한 병력은 기껏해야 1만 정도다. 1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폐하.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계백은 잠시 침묵했다. 1만의 병력으로 18만의 연합군을 막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백은 즉시 병력을 편성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급히 모집된 병력들의 대부분은 훈련이 부족한 징집병들이었다. 정예병은 5천 명 정도에 불과했다. 이것으로 어떻게 적을 막는단 말인가? 부장들도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계백은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지키려는 의지가 있다. 적들에게는 침략하려는 욕심만 있을 뿐이다. 의지가 욕심을 이길 수 있다. 계백은 5천 정예병을 중심으로 결사대를 편성했다. 모두 죽음을 각오한 용사들이었다. 장병들이여, 우리는 오늘 백제의 운명을 걸고 싸운다.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다만 우리가 여기서 적을 막는 동안 사비성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면 된다. 병사들의 얼굴에 비장한 각오가 서렸다. 장군님과 함께라면 지옥이라도 가겠습니다. 백제 만세. 함성이 울려 퍼졌다. 출정을 앞둔 마지막 밤, 계백은 가족들을 불러 모았다. 연화는 이미 남편의 심중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아이들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세 아이가 아버지 앞에 모여 앉았다. 큰아들 계원은 이제 16이었다. 이미 어른스러운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 아버지, 이번에도 이기고 돌아오시죠? 계원이 물었다. 계백은 아들의 말에 답하지 못했다. 이번은 달랐다. 지금까지의 전투와는 차원이 다른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원아, 너는 이제 어른이다. 아버지가 없을 때 가족을 지켜야 한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항상 승리하셨잖아요. 계백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원아, 세상에는 이길 수 없는 싸움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 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계원은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 무언가를 느꼈다. 가족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다. 지키려는 것이 있을 때 사람은 진정한 용기를 낼 수 있다. 계백은 딸 계희를 불렀다. 희야, 와서 아버지 손을 잡아보렴. 13살의 계희는 아버지의 큰 손을 양손으로 감쌌다. 아버지, 손이 차가워요. 그러냐? 아버지가 긴장해서 그런가 보다. 계백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희야,
너는 여자아이지만 마음만큼은 남자들보다 더 강해야 한다.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을 잘 지켜야 한다. 네, 아버지. 마지막으로 막내 계무를 불렀다. 10살의 어린아이는 아직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무야, 아버지에게 와라. 계백은 막내를 무릎에 앉혔다. 아버지, 언제 돌아오세요?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얼마나 오래요? 계백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무야, 아버지가 없어도 씩씩하게 자라야 한다. 형하고 누나 말 잘 듣고 어머니 속 썩이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연화가 아이들을 재워 보낸 후 부부는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다. 여보, 이번에는 정말 위험한 건가요? 연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계백은 고개를 끄덕였다. 적의 수가 너무 많다. 우리 5천으로 18만을 막는다는 것은. 그럼 다른 방법은 없나요? 꼭 정면으로 부딪혀야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하지만 이것이 백제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다. 연화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남편이 선택의 여지 없이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여보, 약속해 주세요. 무엇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계백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따뜻함이 전해져 왔다. 연화야,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낳아줘서 고마웠다. 무슨 유언 같은 소리예요. 살아서 돌아와서 직접 말해주세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새벽이 밝아왔다. 출정의 시간이었다. 계백은 갑옷을 입고 검을 찼다. 연화가 남편의 갑옷끈을 메어 주었다. 여보, 조심하세요. 알겠다. 계백이 문을 나서려는 순간 그는 멈춰 섰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자신이 죽는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군과 신라군이 백제를 점령한다면 백제 왕족과 귀족들은 모두 노예가 되거나 죽음을 맞을 것이었다. 특히 자신 같은 주요 인물의 가족들은 더욱 혹독한 처벌을 받을 것이다. 연화야, 아이들아. 계백이 다시 가족들을 불렀다. 모두 잠옷 차림으로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연화가 남편의 비범한 표정에 불안해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 계백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보. 설마. 연화가 눈치를 챘다. 계백은 검을 뽑았다. 아니요, 안 돼요. 연화가 소리쳤다.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아 공포에 떨었다. 연화야, 용서해다오. 하지만 너희들이 적의 손에 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다. 여보,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피하면 되잖아요. 어디로 피한단 말이냐? 백제가 망하면 우리가 숨을 곳은 없다. 계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계희가 울부짖었다. 하지만 계백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얘들아,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저 세상에서라도 백제를 사랑하거라. 계백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빠르고 고통 없게 가족들을 떠나보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손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은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계백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용서하시오. 용서하시오. 한참을 울고 난 후 계백은 일어섰다. 이제 정말로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백제에 대한 충성심만이 남았다. 그는 집에 불을 질렀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적의 손에 모독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불길이 집 전체를 삼킬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제 갈 곳은 오직 전장뿐이다. 계백은 5천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로 향했다. 그곳은 사비성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신라군이 사비성을 치려면 반드시 이곳을 지나야 했다. 장군님, 정말 이곳에서 막으실 겁니까? 부장이 물었다. 황산벌은 넓은 평야였다. 기병이 활동하기에 최적의 지형이었다. 신라군에게 유리한 조건이었다. 여기서 막지 않으면 사비성이 위험하다. 계백은 지형을 살펴보며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최대한 오래 버텨야 한다. 그동안 사비성에서 준비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장군님,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계백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설명했다. 우리는 방어진을 구축한다. 중앙에는 보병을, 양쪽 날개에는 기병을 배치한다. 적이 중앙을 뚫으려 하면 양쪽에서 협공한다. 장군님, 그래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계백이 반문했다. 죽을 각오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한 명당 10명씩 상대한다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부하들은 계백의 말에 숙연해졌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이번 전투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장군님,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최소 하루, 가능하면 사흘은 버텨야 한다. 알겠습니다. 황산벌에 도착한 계백은 진영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5천 명이 18만 명을 상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계백은 포기하지 않았다. 장병들이여. 계백이 전군을 앞에 놓고 연설했다. 오늘 우리는 백제의 운명을 걸고 싸운다. 우리 뒤에는 사비성이 있고 그곳에는 왕과 백성들이 있다. 병사들이 계백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동시에 굳은 의지도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백제는 끝이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버틴다면 백제는 살아남을 수 있다. 장군님, 한 병사가 소리쳤다. 저희는 장군님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그렇다. 백제를 위해. 백제 만세. 함성이 황산벌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튿날 새벽 지평선 너머로 신라군의 깃발이 나타났다.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이었다. 계백의 5천과 비교하면 10배의 병력 차이였다. 드디어 왔군. 계백이 중얼거렸다. 그는 이미 각오를 마쳤다. 오늘 이곳에서 죽을 것이라는 각오를. 신라군이 황산벌 맞은편 언덕에 진을 쳤다. 그들의 군세는 실로 장관이었다.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이고 갑옷들이 햇빛에 번쩍였다. 김유신이 말을 타고 앞으로 나왔다. 그는 계백을 향해 소리쳤다. 계백, 나는 신라의 김유신이다. 그대의 용맹을 듣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대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계백도 말을 타고 나와 대답했다. 김유신,
나는 백제의 계백이다. 그대들이 아무리 많아도 백제의 기계를 꺾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계백 마지막으로 권한다. 항복하라. 그러면 그대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김유신, 백제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는다. 김유신은 계백의 대답에 고개를 저었다. 그도 계백의 인품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전쟁은 전쟁이었다. 그렇다면 할 수 없다. 공격하라. 신라군의 진격이 시작되었다.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과 함께 5만 대군이 달려왔다.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울렸다. 방어 준비. 계백이 외쳤다. 백제군도 창을 들고 방패를 올렸다. 5천 명이지만 그들의 기세는 10,000명에도 뒤지지 않았다.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났다. 신라의 기병들이 백제군 진영에 돌격했다. 하지만 계백이 미리 준비한 방어진이 효과를 발휘했다. 좌익 공격. 계백의 명령에 따라 백제군 기병들이 신라군의 측면을 공격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신라군 일부가 혼란에 빠졌다. 우익도 공격. 반대편에서도 백제군이 돌격했다. 비록 수는 적었지만 계백의 탁월한 전술 운용으로 신라군을 압박했다. 계백의 전술이 뛰어나군. 김유신이 감탄했다. 하지만 곧 반격 명령을 내렸다. 중앙군 전진, 적의 중앙을 뚫어라. 신라군 주력이 백제군 중앙으로 몰려들었다. 아무리 계백이 뛰어나도 10배의 병력 차이를 계속 상쇄할 수는 없었다. 중앙이 뚫린다. 백제군 부장이 소리쳤다. 계백은 직접 중앙으로 달려갔다. 나를 따르라. 계백이 선두에 서서 신라군을 막아섰다. 그의 검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에게 접근하는 신라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져 갔다. 계백이다. 계백을 막아라. 신라군 사이에서 아우성이 일었다. 하지만 아무도 계백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마치 귀신같이 싸웠다. 하지만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백제군의 피해가 늘어났다. 5천이 4천이 되고 4천이 3천이 되었다. 해가 중천에 떠올랐다. 전투가 시작된 지 6시간이 지났지만 백제군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계백의 뛰어난 지휘와 병사들의 필사적인 저항 덕분이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가고 있었다. 백제군은 이미 절반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반면 신라군은 아직 여력이 충분했다. 장군님, 더 이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남은 부장이 계백에게 말했다. 그의 갑옷도 피로 물들어 있었다. 아직 해가 지지 않았다. 계백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우리는 해가 질 때까지 버텨야 한다. 하지만 장군님,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여기서 하루라도 더 버티면 사비성에서 그만큼 더 준비할 수 있다. 계백은 남은 병사들을 둘러보았다. 이제 1,000명도 채 남지 않았다. 모두 상처투성이었지만 아무도 도망가려 하지 않았다. 장병들이여, 우리는 오늘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병사들이 계백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다. 후세 사람들이 기억할 것이다. 오늘 여기서 백제 남아들이 어떻게 싸웠는지를. 만세, 만세. 1,000명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전투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김유신이 직접 주력군을 이끌고 총공격을 가했다. 계백도 마지막 힘을 다해 맞섰다. 계백, 정말 끝까지 싸울 작정인가? 김유신이 소리쳤다. 김유신, 백제는 끝까지 싸운다. 계백이 대답하며 김유신을 향해 돌격했다. 두 명장의 일기토가 벌어졌다. 검과 검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두 사람 모두 최고의 검술 실력자답게 치열하게 겨뤘다. 하지만 계백은 이미 하루 종일 싸워서 지쳐 있었다. 훌륭하다, 계백. 김유신이 감탄했다. 하지만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많은 창과 칼이 계백을 향했다. 계백은 포위되었다. 사방이 적이었다. 하지만 그는 검을 내려놓지 않았다. 백제 만세. 그의 마지막 외침이 황산벌에 울려 퍼졌다. 태양이 서쪽 하늘로 기울어갈 무렵 계백도 마침내 쓰러졌다. 그의 주위에는 수많은 신라, 병사들의 시신이 널려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10명의 적을 더 베어 넘겼다. 김유신이 계백의 시신 앞에 섰다. 적이었지만 그의 용맹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계백, 그대는 진정한 장군이었다. 김유신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계백 장군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라. 이런 용사는 적이라도 예를 갖춰 장례를 치러주어야 한다. 신라 병사들도 계백의 용맹에 감동받아 숙연한 표정으로 명령을 따랐다. 그들 중 많은 이가 계백의 검에 동료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충절의 경의를 표했다. 황산벌의 전투는 끝났다. 계백과 5천 결사대는 모두 장렬하게 전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으로 사비성은 하루의 시간을 더 벌 수 있었다. 비록 결국 백제가 멸망하기는 했지만 계백의 저항은 역사의 길이 기록될 영웅적 행위였다.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다. 백제는 사라졌고 신라도 고구려도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계백의 이름만은 영원히 남았다. 조선시대의 한 선비가 황산벌을 지나다가 시를 남겼다. 황산벌 들판에 핏빛 노을 지고 1000년 전 그날의 함성 들려오네. 계백 장군 넋이야 어디 갔을까? 충절의 혼백은 이 땅에 서려 있네. 일제강점기에도 사람들은 계백을 기억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끝까지 조국을 지키려 했던 계백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는 논산 황산벌에 계백 장군 사당을 세웠다. 그곳에는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그의 넋을 기린다. 사당의 현판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나라가 위급할 때 몸을 던져 지키고 의로운 일에 목숨을 바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충신의 도리다. 계백 장군이야말로 우리 민족의 영원한 사표다. 현대의 한 역사학자는 계백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계백은 단순히 용감한 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지도자였다. 승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싸운 것은 승부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가치란 바로 충절과 의리,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이었다.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계백의 진정한 위대함은 가족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 했다는 점에 있다.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공익을 선택한 것이다. 이는 현대인들에게도 큰 교훈을 준다. 21세기의 오늘날에도 계백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지고 있다.
드라마와 영화, 소설과 만화를 통해 새로운 세대들이 그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닥칠 때마다 사람들은 계백을 떠올린다. IMF 외환위기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계백의 정신을 본받아 어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했다. 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계백 장군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웠어요. 왜일까요?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계백 장군을 기억해 보세요. 논산의 한 노인은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 우리 고장에는 위대한 장군님이 계셨단다. 계백 장군님 말이야. 그분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셨어. 가족도 목숨도 모두 나라를 위해 내놓으셨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란다. 매년 음력 7월 계백의 제사일이 되면 황산벌에는 전국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군인들, 공무원들, 학생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계백의 넋을 기린다. 제사를 마친 후 한 참석자가 말했다. 계백 장군님께서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단순히 백제라는 나라가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던 백성들의 평화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계백의 정신은 또한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한국학을 연구하는 외국 학자들은 계백을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숭고한 인물 중 하나로 평가한다. 미국의 한 한국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계백의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영웅담이 아니다. 인간이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철학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서구의 기사도 정신이나 일본의 무사도와는 또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충절 정신을 보여준다. 중국의 한 역사학자도 계백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중국 역사상에도 많은 충신들이 있었지만 계백만큼 개인적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국가에 충성한 인물은 드물다. 그의 이야기는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황산벌 일대는 계백 성지로 조성되어 있다. 넓은 들판 가운데 계백의 동상이 서 있고 그 주변으로는 당시의 전투 상황을 재현한 조형물들이 설치되어 있다. 동상 앞에는 계백의 마지막 말로 전해지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 그것이 무사의 본분이다. 이 글귀를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저마다 다른 감정이 일어난다. 어떤 이는 숙연함을, 어떤 이는 자부심을, 또 어떤 이는 각성을 느낀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계백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개인주의가 만연한 현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정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이다. 한 대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계백 장군이 가족을 죽인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너무 잔혹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나니 그것이 얼마나 큰 고뇌 끝에 내린 결단인지 알 수 있었어요. 개인의 행복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젊은이는 이렇게 느꼈다. 요즘 저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하면서 포기해버리죠. 하지만 계백 장군은 1대 18의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웠어요. 그런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 같아요. 계백의 정신은 또한 예술 작품으로도 계속 재창조되고 있다. 시인들은 그의 충절을 노래하고 화가들은 그의 마지막 모습을 그림으로 남긴다. 음악가들은 그의 이야기를 웅장한 교향곡으로 작곡한다. 최근에는 K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함께 계백의 이야기도 해외에 알려지고 있다. 한류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외국인들이 계백의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한 한국 문화 애호가는 이렇게 말했다. 계백의 이야기를 알고 나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공동체 의식이 강한지, 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로 뭉치는지 알 수 있었다. 미국의 한 교포 2세는 이렇게 느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계백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조상들이 물려준 이런 훌륭한 정신유산을 이어받았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처럼 계백의 정신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다. 1400년 전 황산벌에서 시작된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은 계백이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발전한 모습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창의적이며 정치적으로 민주적인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가치들이 있다. 자유와 평화, 정의와 인권,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희망. 이런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 계백과 같은 희생정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물론 현대의 상황에서 계백과 똑같은 방식으로 희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의 정신, 즉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후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용기는 여전히 필요하다. 환경 문제, 사회 갈등, 경제적 불평등 등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계백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당장의 이익에만 매몰되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자세 말이다. 특히 정치인들과 지도층 인사들에게는 계백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 개인적 영달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계백의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